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의 저자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되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은 그런 책을 써주셨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달러라는 거는 제가 비교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정학이라는 거는 무슨 정치 외교 이런 쪽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 책을 좀 읽어봤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초보적인 관점에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비트코인 하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비트코인, 뭐 네. 이더리움, 뭐 네. 알트코인 네. 종류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코인이면 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데 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차이가 많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이 사용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만드는 스마트 계약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그런 확장된 용도보다는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돈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정부나 어떤 뭔가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든 익명성의 돈의 그렇죠. 개념. 네. 그러면 이더리움은 네. 기존 전통적인 화폐 체계를 비트코인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화폐 체계가 아니라 금융이나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장부를 이용해 보는 거죠. 뭔가 저는 조금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네. 그 이외에 다른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이것들하고 좀 다를까요?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잡코인들은 거의 나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가격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잡코인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뉴스를 틀면 거래소가 망했다고 하고 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뭐 무슨 코인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듯 하다가 막 가격이 폭락하더니 뭐 문 닫고 없어졌다. 네. 아니 화폐나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문 닫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비트코인 사기 아닌가요? 아니면 뭐 얘네들이랑 다른 건가요? 네. 비트코인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비트코인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사기로 보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폐라면 국가가 뭘 하든가 아니면 금처럼 원래 옛날부터 화폐였든가 그렇죠. 아니면 쌀이나 담배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고 전통적인 그런 금처럼 쓰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놓고 일반인들이 이건 사기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없다. 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고 네. 뭐 국가가 보증하는 달러나 원화가 붙어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써본 뭐 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거나 네. 혹은 이거를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접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발견했을 때가 2014년도였는데 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1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 주변 친구들처럼 손해보는 겁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손해를 좀 보셨나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특별히 저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9년 전에 비트코인을 들었고 제 책을 받았고 그리고 네. 똑같이 이거는 스캠이고 사기라서 무시한 거죠. 본인들의 지식과 머리를 너무 믿은 거죠. 사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도권에 계신 이제 권위가 있는 분들조차도 비트코인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사기입니다. 가까운 뉘앙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럼 9년 전에도 친구분에게 했지만 같은 반응이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이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비트코인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돼. 저 사기야. 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기거나 가치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이거 타이밍 잘 맞추면 돈 벌 수 있어. 아, 네. 약간 투기제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비트코인은 그런 단순한 뭐 투기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어떤 사람한테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 가장들이 자기 가족들은 안전한 폴란드로 넘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로 넘길 때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군이 가지게 될 거니까 막 불태우고 없애고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고기. 가져가면 좋겠지만 얼마 안 가잖아요. 썩고. 그렇죠. 부피도 크고. 그러면 통장에 있는 자기 나라 돈. 별 의미 없겠죠. 통장이 뭐 나라가 많아보니 나라가 어려우니까. 은행이 지금 뭐 기능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럼 종이로 있는 자기 나라 돈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폴란드에서 사람들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아, 그쵸. 그 가치도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이 달러가 필요해요. 종이 달러가. 그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진짜 돈은 지금 달러의 시대니까. 달러인데 은행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종이 달러. 그쵸. 지금 갖고 있는 달러.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모두 그 전투기 사고 폭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다 동결시켜 버립니다. 국가 자산을. 아. 그 개인이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되죠. 아, 인출을 막나요? 그렇죠. 금융망부터 막습니다. 원래. 아. 그러면 종이 달러가 많으신가요? 혹시 이사님 종이 달러 가지고 계세요? 뭐 행운의 이 달러 이런 거 아니, 없잖아요. 네. 종이 달러가 제일 좋은데 종이 달러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국경을 넘을 때 만약에 공항이나 배를 타고 넘는다면 당연히 엑스레이를 통과하겠죠. 그렇죠. 보입니다. 그거 뺏겨요. 지금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 무기 사야 된다. 그렇죠. 네. 뭐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아무리 부자더라도 네.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금부치 정도. 제한되겠죠. 매우 제한되겠죠. 근데 그것도 또 뺏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국경수비대 같은데 몸색해가지고 뇌물로 받고 국경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난민초는 굉장히 그 치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잠을 못 자겠죠. 그렇죠. 제가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난민초원에 있는데 금반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고 이러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밤에 막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비트코인이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데 정말 딱 하나 쓸모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제로라면 가격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로는 25,000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넣거나 종이에 약간만 적어놓거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 비밀키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경을 넘을 때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밀키가 나한테 없으니까. 그렇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 가서 편하게 자면 됩니다. 어차피 나는 뺏을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중에 그 비밀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달러로 바꾸면 된다. 그렇죠. 근데 작가님 그거는 알겠어요. 이게 뭐 국가가 전쟁 날 정도로 위기가 되면 전통적인 화폐가 조금 쓸모가 없어지겠다. 그렇죠. 부동산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자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나는 건 아닌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씩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돈으로 안 갖고 있죠. 공장이나 빌딩으로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그거를 팔았어요. 위안화로.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겠죠. 네, 안 바꿔줘요. 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반출은 더더욱 안 되겠죠. 네. 또 이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외국으로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갖고 갈 때마다 정부가 알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뭐 1억이나 2억이 아니야. 이게 10억 이상이야. 그럼 정부가 모르게 하면서 외국으로 내 돈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갖고 오는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거는 비트코인 그거 위험한 거야. 무슨 자금 세탁이나
그 나쁜 쪽에 쓰이는 거야라는 느낌이 또 받거든요. 그렇죠. 확 받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존재하는 거라면 그런 용도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일반 대중분들한테 정말 널리 쓰이는 화폐가 돼서 장기적인 과연 미래가 있는 건가? 네. 그런 또 의문도 든단 말이죠.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강남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서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쌉니까? 부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부자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비트코인에서 어필을 했잖아요. 전쟁 시에 서민한테 필요한데 전쟁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 네. 그럼 평상시에 부자들한테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서민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내가 강남 땅은 사고 싶지만 쪼가리 못 사잖아요. 그쵸. 근데 일부는 할 수는 없죠. 부자들이 좋아하지만 내가 쪼가리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부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쪼가리 사면 되거든요. 0.0001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부자들이 1000억대의 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용도 때문에라도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도 일부 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다. 소장님 책 같은 걸 보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든가 남미의 좀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은 또 뉴스 보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자기 나라 화폐처럼 쓰인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꼭 부자들이나 어떤 범죄 조직 말고 대중들한테도 필요한 돈이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은행이 없다. 그런 걸 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은행이 왜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런 거죠, 그게? 전 세계 25억 명이 그 평생 동안 은행 계좌를 갖지 않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많죠. 그냥 50억 명 인구니까 60억 대니까. 그렇죠. 그럼 절반 가까이가 은행 계좌를 가질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는 더 없겠죠. 그렇죠. 신용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절반이 세계화에 안 들어와 있어요. 왜 은행 계좌를 못 만드나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은행이 기간망을 깔아야 돼요. 보안망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비용이 오버헤드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은행 기간망을 까는 인당 비용이 작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 얼마 안 사는 넓은 사막 지역이나 밀림이나 이런 데는 그 사람 수만큼 은행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 가려면 낙타 타고 한 일주일 가야 되는 거죠. 대도시 수도에 가야 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돈을 주거나 팔고 저축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 역사 같은 걸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물 교환 경제라고 해서 그럴 때 금붙이라든가 조개 껍데기라든가 그런 게 돈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은 비트코인이 그런 용도로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죠? 은행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은 경제력이 좋지 못한 나라 분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안망을 타고 가지 않아요. 그럼 보안 구축 비용이 없이 없어요. 그냥 삼성 갤럭시만 있으면 되는 카드 단말기도 필요 없어요. 궁금한 게요, 조조님. 보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저기 사막 옆에 있는 마을에 보냈단 말이에요. 친척한테. 그렇죠. 근데 거기 은행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달러나 그 나라 돈으로 바꿉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꼭 원화나 달러로 바꿔야지만 쓸 수 있다라면 비트코인이 대중화에 실패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점점 인지도가 늘어나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또 부자는 있거든요. 부자가 그거를 받으면 쓸모가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의 자식이 유학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그걸 받아주고 부자한테서 물건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부자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한 2천만 원어치 물건을 주고 그렇죠. 나는 1천만 원 그냥 위험 비용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쪼개지니까 물처럼 액체처럼 쪼개져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그쵸. 1단위고 그냥 100만 원어치 보내면 100만 원어치 이렇게 하는 거죠. 쪼개서 그만큼만 주고 그렇죠. 쪼개서 받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대중분들도 1비트코인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하지만 30만 원어치의 코인을 그렇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은행망도 없고 이러면 진짜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래도 은행망을 갖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게 전쟁 같은
뭐 상황이겠네요, 정말. 은행망이 무력화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이해를 됐습니다. 아, 대중적으로도 정말 쓸모가 있겠구나, 실제로. 근데 보다 보면 비트코인은 무슨 몇천 배가 올랐다가 몇십 배가 떨어졌다가 뭐 1억 간다고 했다가 뭐 갑자기 막 1,000만 원 되고, 그리고 잡코인들은 갑자기 없어지고 네.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이게 일단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요?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상승장에서 편승한 사람들이 네. 탔다가 이제 어디가 해킹당했다거나 이제 악재가 터지면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좀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성숙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뭐 몇 토막이 되진 않고요. 네. 이제 50% 60% 떨어지는 케이스가 생기지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 15% 정도의 폭락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알트들은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0%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비트코인과 뭐 말씀해 주신 이더리움, 이게 약간 제도권 혹은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잡코인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저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지. 네, 그렇죠. 잡코인은 어떤 뭐 투자로 돈 번 이거는 전혀 그렇죠. 아니다. 전혀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2009년부터 샀다면은 뭐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됐겠지만은 네. 이더리움도 2014년도에 샀으면 지금 1,000배 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알트 중에서 어떤 것이 그걸 될 거라고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저것도 한 500배는 가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너무 종류가 많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몰리지 않는 거죠. 유동성에 몰려서 이거를 다 사줘야 그런 게 나올 텐데 그렇죠. 수백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투자재가 가능성이 있냐를 볼 때 수량 제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을 때. 그렇죠. 근데 이건 그때, 지금은 너무 종류가 많아졌다. 그렇죠.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다음 불장에 1,000배 오르는 알트가 있겠지만 네. 그게 뭔지를 맞추려면 수천 개 중에 찾아야 되는 거죠. 확률상 너무 낮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뭐 하나씩 샀다고 해서 뭐 1,000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 그러면 튤립 버블이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이 나요.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뭐 튤립 한 뿌리가 무슨 뭐 아파트 가격만 하고. 근데 그게 내재 가치가 있냐고 하면은 어차피 오를 거니까 뭐 산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런 말씀해주신 전쟁 상황 혹은 어떤 부자들의 어떤 용도 혹은 오지라든가 은행망이 안 된 곳에서 쓸 수 있는 용도 때문에 내재 가치가 있다. 다른 잡코인들과는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잡코인들은 많이 사용이 안 되니까 내재 가치가 없는 건가요, 저자님?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게 아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성숙한 거고요. 다른 코인들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떤 기술적인 차이라든가, 네. 그죠? 이거 뭐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믿으니까 믿는 거다. 그렇죠. 신뢰의 게임이에요. 신뢰의 게임. 근데 그게 무너진 게 튤립 버블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왜냐면 더 오를, 근데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겠네요. 튤립 버블은 더 오를 거니까 산다는 철저한 투기적 관점이었고, 지금 이 비트코인은 이게 실생활에서 정말 돈처럼 쓸 수 있다. 그 신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찾아서 읽은 책이 튤립 버블에 대한 책이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면 튤립이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는 진짜 철저하게 된다는 게 튤립 버블은 없었던 현상입니다. 없었던 현상이요? 네, 튤립 버블은 누가 소개했냐면 200년 지난 영국의 문필가가 튤립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걸 이야기한 거고 네덜란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하고 경제학자가 그게 있을 수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라고 추정한 논문과 책이 있어요. 튤립 가격이 오른 건 맞는데 그만큼 구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올랐던 거고요. 네덜란드 법원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튤립 버블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예. 저는 왜냐면 무슨 경제 책이든 뭐 예, 아니, 그렇지. 돈과 관련된 거는 그게 항상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튤립버블 현상은 오히려 뭘 증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튤립버블 같은 현상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열풍을 하니까. 네. 근데 튤립버블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튤립버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조정을 당했냐면 터키에서 전해진 튤립이 예쁘니까 관상용으로 부자들이 샀었는데 네. 그것이 매우 비쌌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끌어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관하는 개발 기술이 올라가고 이게 변종을 만들었어요. 아. 인재들이 모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아, 사치품이었는데 그렇죠. 그냥 기호품 정도로. 그렇죠. 그런 완만한 변화는 있었는데 그 남의 주식회사 사건처럼 막 사람들이 미쳐 나가고 막 가난해지고 막 뉴턴 같은 사람이 투자했다 알고지되고 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도 남의 주식회사 뭐 미시시피 버블 그렇지. 이런 걸 해야지. 그 튤립버블은 야, 이거 어디 가서 좀 튤립버블 얘기하면 약간 조금 그렇죠. 예. 잘 모르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가 유튜브에 떠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요? 튤립버블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신화라는 걸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음. 튤립버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보자고요.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인기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튤립버블처럼 버블이 꺼지려면 인재들이 모여서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보관을 오래 하면서 구금 가격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늘어나질 않아요, 양이. 아. 수학적인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발행량의 제한이라는 건 사실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요소란 말이죠. 그렇죠. 금이 물처럼 흔했다면 금이 아닌 것처럼.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그 근거는 네. 첫 번째는 수학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기심이에요. 비트코인 프로그램은 수학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2100만 개라는 숫자는 없는데 보통 평균 4년 주기로 채굴량이 반감이 돼요.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을 비트코인 세계에 들어오는 이제 노드들이 다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템이니? 나는 2100만 개로 제한하고 싶지 않아. 나는 4000만 개짜리 프로그램 만들 거야. 라고 요 코드만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요 코드를 바꾸면 남이사님의 노드가 저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남이사님의 노드가 나를 인정하게 하려면 나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 다수가 야 우리가 개수 늘리자. 합의를 한다면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다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손해를 볼까요? 이미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심으로 다 같이 합의하면은 되는데. 그렇죠. 나는 이미 많이 가져갔어. 그렇죠. 비쌀 때 샀어, 나는. 그걸 왜 물을 타? 그렇죠. 아,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의 역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쵸. 아파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죠. 아, 서로 줄이고 싶어. 평수 줄이자. 내게 더 소중해지니까. 그거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평수 줄이자. 그쵸. 그러면은 지금 막 파산한다거나 무슨 뭐 그 만든 창시자가 무슨 뭐 사람들 돈을 횡령했다거나 하는 그런 잡코인들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창시자한테 있는 건가요? 집중되어 있죠. 아직 분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잡코인과 다르네요, 완전히. 그렇죠.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많이 분산되어 버렸어요. 그죠. 이걸 내가 다 갖고 있는 나랑 몇 명만 그냥 합의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대조적인 가치나 미래에 대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화폐 능력이 있다면 그럼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원화로 돌아가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 달러화의 어떤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때려잡을 거다 비트코인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은가요, 저자님?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샀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정말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 낮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분산되어 있고 고칠 수 없고 이런 건 다 맞는데요. 네. 지금 그 질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교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튤립 버블처럼. 보통 사람들은 화폐가 한 시대에 하나의 화폐 체제라고 믿어요.
그쵸. 뭐 옛날엔 그 뭐 파운드, 달러. 인류 역사에서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거는 작은 사회에 관찰해 보면 되는데요. 네. 화폐지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창했던 게 일본의 에도 시대예요. 일본의 에도 시대 화폐를 보면 동쪽은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도를 중심으로 동쪽은 금화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서쪽 지금 뭐 교토나 이쪽은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화를 썼어요. 중국이 은본위제였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양쪽 이쪽은 금화, 이쪽은 은화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각 번들이 있잖아요. 네. 각 번들은 종이돈을 썼어요. 화폐를 발행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에도 시대 때 뭐가 번창했냐면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믿는데 그러니까 근대화가 서구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네가 있었다고. 은행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찌 은행이나 이런 게 시작이 그 환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금하고 은을 환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는 돈이 다르니까. 그렇죠. 정확한 저울로 환전해 주는 신용이 필요하고 각 번에서도 종이돈을 썼으니까 그게 위조인지 아닌지 봐서 금화나 은화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일본에서도 수십 종의 돈이 동시에 쓰였어요. 아, 그럼 달러의 시대를 산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렇죠. 각 국가와 지역별로 가면 각 달러 말고도 쓰는 자기들 화폐뿐만 아니라 로컬이 있죠. 로컬도 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로컬은 아닌데 달러 시스템에 의한 로컬 화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하나 금화를 기준으로 한 번들의 이제 종이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금이나 달러의 지위하고 비슷할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달러가 공존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아, 미국이 정말로 비트코인을 다 때려잡을 수도 있겠지만 네. 공존하는 모델로 갈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진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두운데요.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 미국에 의한 달러 기축 시스템에서도 오랫동안 미국 바깥의 화폐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 달러요? 네. 유로 달러는 이제 언어의 혼란인데요. 네. 유럽하고 관련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유로 달러? 유로 달러는 심지어 달러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유로 달러예요? 1960년대, 50년대부터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런던의 한 지구인데 네. 거의 자치지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 자치구예요. 이 런던의 금융 자치구의 은행들이 소련과 중국의 달러 예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련과 중국이 달러로다가 무역을 하면 달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들도 무역을 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미국의 관할이 되는 은행에 넣으면 미국이 동결해 버릴 것 같아. 아, 그쵸. 이번에 푸틴 동결하듯이. 뺏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19세기에 제국주의하면서 신뢰를 지켰던 영국 은행이야. 아, 쟤들은 돈은 안 떼먹더라. 그렇죠. 영국 국가는 모르겠는데 영국의 은행들은 신뢰를 지켜. 아, 그게 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은행들이 만든 자치 시인 시티에 있는 은행에다가 소련하고 중국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영국은 파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파운드인데 이건 달러잖아요. 영국 은행에 있지만 네. 영국의 육지에 있는 은행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본원 통화에 안 들어가요. 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할권이 없는 은행에 있는 달러 예금이란 말이에요. 달러지만.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안 받아요. 쉽게 말하면 연준의 이자율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연준의 이자율을 발표하면 연준의 이자율이라는 게 바로 그 리저브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퍼져나가는 건데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그 달러 예금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렇게 모인 걸 유로 달러라 그래요. 그 유로는 이제 영국을 말하는 거고 달러는 진짜 달러였는데 여기에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프랑, 엔화가 다 쓰여요. 아, 유로 달러처럼 그렇죠. 유로 엔화, 유로 프랑, 그렇죠. 시티 오브 런던에 모이는 거기서 엔화로 들어간 거 마르크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적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은 동문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 바깥에 있는 명동 사채 시장이 네. 국제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사채인데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얼마나 흡설덜하냐면 네. 사실 우리가 학자금 대출인 전세 대출이나 모든 이자율의 기준 이자율이 많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준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니에요. 아닌가요? 리보 금리예요. 리보 금리가 뭐냐면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네. 서로 빌려주는 일일물이라고 하는데 뭐 음. 일주일도 있지만 그거의 금리예요. 그걸 매일 발표합니다. 리보라고 해서. 어. 그걸 발표하면 그거에서 스프레드로다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몰랐어요. 교과서에 돌아가는 게 돌아간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상인들이 돌린 돈이 유로 달러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거나 책으로 배운 이 뭘까 정통적인 어떤 달러 화폐의 그 어떤 유통 시스템 외에 굉장히 거대한 역의 그런 화폐 시장이 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지배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로 달러의 최대 예금주들은 국가 중앙은행들이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것들도 국가들이었어요. 야, 이게 뭔가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게. 혼란스러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멍을 놔두고 딴 걸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욕조 안에 코끼리라고 하거든요. 욕조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달리 보자면 말씀해주신 이 유로 달러, 이 어떤 전통적인 전산망 시스템이 없는, 이 관할이 없는, 이거는 사실 익명성 혹은 누군가가 내 거를 통제하는 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으로 뭐 자산을 빼돌리려는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예. 이걸 대체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시장을 대체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엄청 크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난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엄청 컸는데 정보통신이 막 발전하면서 국가들이 계속 그 시장을 관할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가져가고 싶어. 그렇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각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게 합의를 못 하다가 최근에 텍스 해븐이 규제 받는다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구글이나 이런 데가 막 그런 역에다가 뒀는데 네, 이제 맞아요. 같이 공동의 법인세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아일랜드가 반대 그런 거 있잖아요. 법 네.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쪼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런던이 지금 쪼였어요. 몇십 년 전부터. 그리고 스위스도 다 명당 까기 시작했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압력을 아무래도 제도권은 그렇죠. 못 버티죠. 그러면 그런 역의 금융으로 먹고 살았던 스위스하고 시티 오브 런던은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걸로 다 잘 꿀 빨고 있었는데. 그렇죠. 금고였으니까. 네. 다른 대안 뭘 찾을까 애들이. 익명성이 있고 누군가가 수사를 하더라도 뺏어갈 수 없고 증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건 모르겠지만 미국의 연준의 영향을 안 받고 어쨌든 그다음에 고객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어디에 돈 떴을까요 애들이? 비트코인 떴습니다. 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면 이거를 저는 전통적인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달러나 어떤 원화를 이걸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사기야 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매춘이나 카지노나 도박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이것과 같이 왔죠. 그죠. 뭐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볼 때는 늘 양지만 보면 안 돼요. 음지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음지라고 규정한 것들이. 네. 그리고 이 음지가 양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양지도 음지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인식이에요. 근데 이 음지를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도 부르고 인베디드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정보통신하고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상주의인데. 양지로 다 끌어내자.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동결했잖아요. 스위스가 푸틴 자산을 동결했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재건에 쓰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위스 입장에서는 250년 된 전통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돈을 팔아먹어라. 그렇지.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라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압력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음지가 필요하겠죠.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게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명동사채 시장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손해도 보고 자살도 하고 했지만 엄밀하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또 기업이 필요할 땐 쓰기도 했었고. 왜냐하면요. 아무리 기준금리가 2% 3%라 그래도 그거를 받는 사람은 특권층이고요. 대부분은 그거에 스프레드 받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필요하고. 지금 당장 뭐 부동산 떨어져서 난린데 내가 어떻게 이 1, 2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면 뭐 정말 법적 이자 최고치를 내더라도 2390이고 뭐 대부업체 가듯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인식이 안 좋을 뿐.
우리나라 삼성이 그 런던 시티에다가 사무소를 운영했었어요. 급전을 땡기려고. 유로 달러의 급전을 땡기려고.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그런 걸 했군요. 그럼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지금 최고 기업이 70년대 80년대 전 세계 매서 보면 중소기업이잖아요. 신용 있는 중소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지고 급전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갚아야 일주일 만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갚기 때문에 무위험이죠. 그렇죠. 꺼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꺼갖고 또 갚아요. 돌려막기. 그게 되는군요. 예. 돌려막기. 일주일짜리 금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듯이. 네. 그 안에 어떻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연리가 얼마 되냐면 40% 되는 거예요. 40%. 근데 그거를 써서 또 키워냈군요. 대단하네.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은행을 바이패스하고 40%의 연리를 줄일 수 있다라면 그걸 나머지 크라우드 펀드한테 다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10%만 가질게. 그렇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 그렇죠. 그럼 이게 또 투자가 또 그렇죠. 내 비트코인 오르는 거 말고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신용장 팩토링이라는데 신용장 복리가 20%예요. 은행은 그냥 3개월짜리 어음을 돌려서 네. 20%를 슈킹합니다. 가져갑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예금 얼마나 줍니까? 예금이자. 요즘 다시 올랐다 또 떨어져서 3% 이 정도 주죠 지금. P2P 금융용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은행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정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우회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라도 어떤 내재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내재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내재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내재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몰라요. 금융 DNA가 없는 나라인데 네.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홍콩, 시티 오브 런던, 네. 그 다음에 스위스, 저지 이런 여객입니다. 눈을 아. 바로 떠버린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원래 했던 거보다 좋네. 그렇죠. 이제는 더 다른 국가에 간섭 안 받아도 되는. 강대국들이 맨날 까라 그러거든요. 고객 명부 까라고. 네. 제가 또 든 궁금증이 이렇게 좋은 거면 제 생각에는 야, 미국이나 한국이 대한민국 코인 만들면 어떤 국가나 정부는 이걸 좀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사람도 저도 너 비트코인 살래, 대한민국 코인 살래 하면 가격이 같으면 아니 국가가 보증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코인 만들면은 미국 코인 만들면 이 시장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CBDC라 그래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네. 근데 CBDC는 여러 형태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닮은 CBDC가 달러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달러 코인을 국경이 없이 만들어 버리면 몇 개 나라 빼놓고 중앙은행들이 다 폐업해야 돼요. 이런 게임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쓸 거냐, 달러 코인을 쓸 거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 코인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럼 달러 코인 쓰겠습니까? 원화를 쓰겠습니까? 그러면은 원화 쓰나? 우리나라만 해도 원화가 커피 사 먹을 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쵸. 저축을 한 달러로 저축은 하겠죠. 달러로 하겠죠. 그러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달러로 쓸 정도인데 거기는 자기네 통화에 대한 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달러 코인 쓰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국가는 자기 나라 통화 통화를 주권이 없어져요. 주권이 없어진다. 네, 그거는 브레튼 시스템이라고 하는 포스트 1945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은행이 찍어가지고 상업은행을 주면 상업은행이 저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CBDC가 나오면은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 바로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태민한테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네. CBDC가. 그러면 그거를 확장하면은 연준이 오태민한테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은행이 필요가 없어지는.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도 위기에 빠지고요. 네. 로컬 화폐가 없어져요. 그쵸. 로컬 화폐 우리가 뭐 페소 뭐. 네. 야,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없앨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못 따라합니다. 네, 한마디로 따라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가치가 또 이제 그런 위협이 대체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군요. 네.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돈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달러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돈 하면 사실 2000년 동안 진짜 돈이었던 금이라든가 네. 혹은 부동산, 그렇죠. 현물, 실물 자산 네. 이게 사실 네. 요즘 종이 돈이 좀 위태위태한 거 막 자꾸 뭐 양쪽 완화하고 자꾸 네, 그렇죠.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가져야 한다, 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런 거 말고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은요. 네. 인류가 모두 합의하고 동의했던 세계 화폐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들이 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이 유통이 돼 버리면 네. 달러고 뭐 로컬이건 다 무너지니까요. 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은행들이 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증을 줬고 그 보관증이 돈이 된 거죠. 네. 사실 금하고 돈하고는 너무 가깝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에 도전한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금은 또 금의 어떤 그런 우월성이 있죠. 가장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금의 가장 큰 우월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은 믿을 수 있지. 그죠. 금은 수천 년 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20년 넘었어요. 맞아. 근데 비트코인은 한 방이거든요. 금이 못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은 위조가 되지만 비트코인 위조가 안 되고요. 금은 위조를 했다라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전문가분이 보셔야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상관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앱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위조가 없어요. 비트코인. 훨씬 장점이 있긴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금은 지구 반대편으로 못 보내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뭐 내가 전쟁 났다거나 뭐 친척이 갑자기 좀 어디 남미에서 지금 힘든데 은행이 없다거나 할 때 뭐 택배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그러면은 그럼 부동산도 해외로 보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공장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던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위험 때문에. 중국의 자본 통제. 동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내 순식간에 내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동결되죠. 동결되는 거니까. 네. 물론 뭐 잘 협의가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하니까. 위험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일부 가져가야 된다. 네. 이게 위험성이 해지 때문에서라도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지정학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지정학이에요. 어. 중국이 자본을 통제하는 것도 지정학이고요. 네. 더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국은 자본을. 네. 중국은 위안화를 쓰는데 네. 그쪽은 사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불법화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제를 하고. 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자본 통제하고 이자율 조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자율을 자국이 정하죠. 네. 근데 미국의 이자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가면 자본이 다 유출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 따라가다가는 실업률만 높아지잖아요. 불황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뭐 지금 우리는 소프트 랜딩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막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이거예요. 미국이 이자율을 높여도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자본을 통제하는 거죠. 은행들 보고 매매하지 마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매매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문을 닫아놓고 이자를 낮추는 거죠. 그럼 자본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해야 돼요. 미국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위안화도 싸게 해서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리고 부동산 위기도 넘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자본 유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들이 가장 꿈꾸는 게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위험한 이게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 불무역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아야 된다, 중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떤 그런 국가들의 각자의 이해타산 관계 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한 명의 정치 지도자라든가 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열망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 네. 한편으로 미국은 우리가 관심인 미국은 자본시장 개방에 되게 관대해요. 아까 유로 달러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막으려고 본격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자본 통제에 호응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맹국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눈 감아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 니네 환율 조작하고 자본 통제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맹국들이니까. 근데 미국이 그거를 앞장서서 하진 않았어요. 몇 번 해봤는데 이재열 평의선 몇 번 해봤는데 여론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그 시장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DNA가 좀 있죠. 근데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지정학적 위기를 맞았잖아요. 음. 러시아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 그쵸. 맞았는데 가장 큰 도전은 지금 북한이에요. 어. 근데 북한이 지금 비트코인을 왕창 갖고 있어요. 그 뭐 해킹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북한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음. 그래서 1월 달에 미국이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은행들 보고 크립토커런시 노출을 자중해라고 얘기하면서 네. 콕 집어서 북한을 얘기했어요. 10억 달러나 미사일 프로그램 썼다라고. 아, 현실적으로 안보에 위협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뭐 네. 해킹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100% 이해는 덜 됐어요.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미지에서 실패했어요, 비트코인은. 저 나쁜 놈들이 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네. 아, 그렇죠. 맞아. 채굴한다고 막 지금 온난화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 더군다나 그 친환경 ESG잖아요. 네. ESG. 여러 가지 안 맞아 지금 비트코인하고. 그러면 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비트코인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센 미국이 싫어하는데. 근데 미국은 독재 국가나 네. 부족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잖아요. 그리고 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머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또 법 없이 막 중국처럼 하루아침에 거래소 문 닫아라 하지 못하죠. 다 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의 가장 큰 특징.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르다. 아, 그렇죠. 예, 텍사스주 같은 데는 비트코인 채굴 막 엄청 환영한다. 그렇죠. 어느 주에서는 막 비트코인 가지고 주차요금 받겠다고 막 선언한다 막. 그렇죠. 다르게 갈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중국은 그냥 지도자가 결정하면 끝나는 그렇죠. 건데 미국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논리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공론의 장이 벌어지면 비트코인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전기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좀 곤란하긴 하다. 그죠. 북한, 이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어떤 북한이다. 그렇죠. 네. 한국이 지금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한국에 간첩 사건들이 다 터지는데 뒤에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게 참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수사 중이고 다 합니다. 재판 중이고. 저자님 끝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저자님의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이 책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비트코이너인 제가 지난 5년 동안 지정학 책을 집중적으로 팠기 때문에 쓸 수 있었는데요. 지정학 책을 집중적으로 팠던 이유는 비트코인 그거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이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지정학 책을 5년 동안 파야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을까요? 이 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책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기 어렵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십에 매우 유용하다입니다. 제가 인터뷰 내내 미국이 막지 않을까 했는데 유용하다. 그렇죠. 그걸 책을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의 저자이신 오태빈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